자, 대선과 대선 이후의 주가 관계 알아볼 시간입니다.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최성원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마디가 지나갔습니다. 전통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이 대선 이후 코스피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였던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예. 이번에도 좀 허니문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지요. 예. 그 확실히 통계를 보면 좀 올라왔었어요. 그 네. 대선 이후에 보면 주가가 한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오르는 게 맞는데 올랐던 게 맞는데 이것도 시기별로 좀 분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2000년대 이전에는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. 한 3개월 정도는 대선 이전에 좀 부진하다가 그다음에 오르는 모습이 확실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곰곰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고 네. 옛날에는 사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, 우리나라에서. 근데 사실은 세계화가 한편으로는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뭐 규모 자체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. 이게 사실 정책보다는 민간 부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로벌 사정이 어떠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.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오르고 있지만 네. 이게 어제 미국 시장에 올라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돼서 오르는 건지 대선 때문에 오르는 건지 우리 모르지만 그렇죠.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선의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아주 단기적인 뭐 랠리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선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갖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 상황을 좀 다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대외 변수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의 눈앞에 목전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,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와 연동된 원자재 가격의 급등, 거기에 또 파생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. 네. 인플레이션은 뭐 기존에 있던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 대외 리스크, 증시의 또 하나의 발목이 될 것인지. 예, 핵심적인 리스크죠. 사실 지금 보면 그 한편으로는 물가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는 방향의 어떤 전쟁 양상이 이어져 왔고 또 유가가 많이 올랐고 반면에 이제 긴축은 또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증시에. 뭐 다만 이 전쟁이라는 게 어제도 당장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잖아요.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뭐 7, 8% 이렇게 오른단 말이죠. 이런 것처럼 전쟁 자체에 의해서 디스카운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은. 그래서 이미 좀 저평가됐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어서 뭐 무작정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분명한 거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난다 이것보다는 그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전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지금 뭐 중립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 푸틴과 또 뭐 한편으로는 좀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죠. 그래서 그렇죠. 지금은 좀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가서 국내에 이제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 정책과 거기에 따른 건설 섹터에 대한 이목 집중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. 뭐 나름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. 건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? 예,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로 네. 어떤 후보 지금 이제 당선인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이유로 다 공급 부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빨리빨리 공급을 좀 해소해 나가자. 이게 기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각 뭐 310만 호, 뭐 260만 호 이렇게 건설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나 이번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민간 부분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이 이거를 제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과거에 이제 규제나 이런 것도 좀 완화하고 인센티브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겠죠.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당선인의 이 정책을 보면 규제 완화 쪽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쪽에서 아마 거래가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건설주에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260만 호라는 게 매년 한 50만 호씩 건설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기존에 있었던 매년의 건설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
뭐 분명히 민간 부분의 어떤 건설업이 조금 더 괜찮긴 하겠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너무 이게 뭐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여잡고 네.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. 그렇죠. 이미 노출된 좀 재료긴 해서. 네. 자, 또 오늘 세간의 또 가장 관심은 에너지입니다. 원자력, 원전 뭐 이렇게 대변되고 있는데요. 신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떻게 또 이 당선인이 구도를 잡고 있는지. 네, 당선인의 구도는 분명합니다. 기본적으로 누구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탈탄소 네. 말하자면 탄소 중립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2030년까지 40%로 이제 줄이겠다. 지금 2018년 대비해서 40%를 줄이겠다. 이런 어떤 약속을 한 마당에 그거를 막 뒤바꿔 가지고서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단지 네. 그 구성 요소상 보면 지금 EU 텍소노미도 그렇고 원전을 자꾸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잖아요. 이게 결국은 막 그 유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 본인들이 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탄소 중립에 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음으로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탈원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되돌리는 방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 그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5년간 사실 이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네. 최근에 이제 신한울 쪽에 공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의 중심 어떤 산업 쪽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반면에 이제 신재생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만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신재생 쪽도 아마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고 일종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네. 되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보통 정권 초기에는 이제 그 거시적인 그 아젠다라고 하는 틀을 마련하잖아요. 네네. 뭐 신성장 동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좀 다양하겠지만 네.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K 노믹스? 네네.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와이노믹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. IT, 뭐 디지털 인프라 이런 쪽 아무래도 신성장이잖아요. 네네. 뭐 이런 포인트는 투자 힌트를 좀 찾는다면. 네. 뭐 어떤 후보든지 간에 신성장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그게 실제로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그 스타트업 육성 방안들을 비롯해서 조금씩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일단 민간 부분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렇기 네.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서 일부 기회가 되는 데들에 대한 관심은 기울여야 되겠지만 기존 업체들의 어떤 이 신성장 산업 쪽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, 글로벌 경제가 어떠느냐, 그 기업의 지금 현재 투자 스탠스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신성장 산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인공지능, 미래차, 말씀하셨던 디지털 플랫폼 다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뭘로 선정하느냐는 글로벌 트렌드로 결정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럼 기업을 얼마나 잘 규제 완화해 줄 거냐. 지금 이제 당선인이 특히나 규제 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규제들을 좀 이제 좀 줄여주면 그거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 투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.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커나갈 수 있느냐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신성장 산업 그냥 무조건 뭐 지금 어떤 거를 키운다 이거는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보면서 기대를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선택해 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자,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지금 뭐 현안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내수 또 리오프닝 이런 기대감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? 예, 그 기대는 뭐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. 네. 뭐 벌써 뭐 많이들 움직이시고 그렇죠. 많이 방역도 완화돼 있는 상태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좀 활동이 저해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찌 보면은 완전한 정도의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완전한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주는 올해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특히나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
좀 길게 놓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을 취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. 내수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,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호흡을 길게 하고. 자, 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포인트는 역시 활력을 되찾자 이것에 대한 희망을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분장 최석원 부분장이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